자, 잘들 지내셨습니까? 한국문학과 동아시아 문학 5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음, 출석부터 부르면서 인사할까요? 가상대학에 올린 그 댓글들 다 확인하죠?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다른 학생들 글, 동료들 글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어떤 점에서 뛰어나 보이는지 하나하나 어, 배우면서 여러분의 글을 더욱 튼실하게 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정, 우리 효정 씨 글이 좋아요. 권영현, 조금 적응해 가고 있나요? 김예원, 박재훈, 지원 씨도 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중이겠지 다들. 신효진, 이은정, 우리 은정 씨가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랬나요? 그래서 마이크를 특수 마이크로 바꿔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들리죠? 오케이. 이태경, 주호영, 호영씨 마지막에 열심히 합시다. 김지민, 지민씨 글을 볼 수가 없네요. 확인해 보세요. 김하은, 김보겸, 전재정, 연정석, 연정석, 정석씨도 글 잘 썼습니다. 근데 일사학번인데 아직도 졸업을 안 했나? 대학이 좋은가 보지. 신혜원, 혜원씨 글도 안 보이네요. 박기범, 기범씨 글 아주 좋습니다. 그 조지 엘리어트, 조지 엘리어트가 아니죠? 네. T.A. 엘리어트의 황무지와 낯선 소새끼의 마음, 그리고 제임스 조이스 더블린 사람들과 함께 얘기한 글 아주 좋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신의 전공을 살리면서도 마음을 새롭게 읽는 시도를 했는데 돋보입니다. 황지혜, 오토모 마리코. 마리코 상은 이 한국어 문장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은혜. 네. 질문이 많았는데 답글 참조하시고요. 글에 힘이 있습니다. 윤정원, 윤재영, 노민건 어디 갔나? 확인해 보세요. 미디어 전공이 없나 보지? 노종환, 신나임, 나임씨 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성은, 김건우, 착실하게 잘 갑시다. 박성환, 성환씨 글이 왜 안 보이나? 호한원. 여러분이 글 한 편을 완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인다는 것, 그리고 얼마나 머리를 쥐어 짠다는 것, 제가 잘 압니다. 그 마음고생, 몸고생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이 총평에서 언급을 했는데 텍스트 꼼꼼하게 읽고 강의 잘 듣고, 강의에서 내가 강조하는 그 키워드, 핵심어드, 그리고 개념들 잘 운용해 보세요. 그리고 늘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과 생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늘 스며들어야 돼요. 그게 좋은 글입니다. 물론 뭐 형식이 주어지는 글들이 있어요. 뭐 논문이든 뭐든. 근데 에세이는 끊임없는 시도로서의 글쓰기입니다. 끝없이 시도하면서 여러분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형식을 한번
탐색해 보세요. 언젠간 보일 겁니다. 자, 오늘은 제5강 외침, 루신의 외침을 시작할 텐데, 오늘은 루신에 관한 개요랄까요? 큰 그림만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광인일기와 아큐정전을 중심에 놓고 루신 작품들을 얘기해 볼게요. 단편 모음집이어서 한 편 한 편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이 외침이라는 작품집에 들어있는 작품들 다 읽어야 됩니다. 알았죠? 예. 광인일기부터 시작해서 공을기, 쿵이지라고 하죠. 약, 내일, 작은 사건, 두발 이야기, 야단법석, 고향, 아큐정전, 단오절, 흰빛, 토끼와 고양이, 우리의 희극, 지신제 연극까지 꼼꼼하게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주중에도 계속 고민하겠지만 에세이 쓸 때 여러분이 딱 꽂힌 작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작품들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바랍니다. 아마 내가 미처 다 얘기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발견해내는 그 루신의 뭐랄까요? 루신 정신의 핵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작품 속에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보기 바랍니다. 늘 강조하지만 내가 얘기하는 걸 참조하세요. 그리고 큰 그림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파고들어서 여러분 스스로와 이 텍스트가 맞짱 뜰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이 루신 전집,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 루신 전집인데, 이게 22권으로 나와 있나 그래요. 보이나? 이 루신 전집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책들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세뱃돈 받나 요새? 세뱃돈 받거든. 또는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잘 얘기를 해서 한번 루신 전집 같은 거 딱 사보세요. 소새끼도 그렇지만 그러면 딱 폼이 납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전집도 있고, 내가 보는 건, 그리고 이런 문고본도 있어요. 되게 값싼 문고본도 있으니까 이걸 봐도 좋습니다.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번역도 괜찮아요. 우리는 루시다면은 광인일기, 아큐정정만 얘기하는데 흔히 말하는 이런 작품들 말고도 좋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특히 잡감들, 짤막짤막한 그 수필들이 좋은 게 아주 많아요. 아주 뭘까, 전곡을 찌르는 글들, 통렬한 글들이 아주 많습니다. 중국의 근대를 알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이 아주 뭐랄까 신랄한 유머와 통찰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루신을 읽으면 됩니다. 자, 들어가죠. 중국 근대사를 짧게 개략해 보겠습니다. 그림, 서양에서 이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는데, 여기 뭔가 이 통에 뭐라고 적혀 있나? 안 보여요? 이게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안 보입니까? 여기. 오피움이죠, 오피움. 아편입니다, 아편. 살찐 중국인이 어정쩡한 상태로 서 있고, 아마 영국인이겠죠? 영국 장교가 와서 아편을 들이밉니다. 이 아편 전쟁이 동아시아에서 중국 질서의 몰락을 예고하는
사건이었어요. 음, 왜 영국 하면은 뭐 대단 젠틀한 나라, 신사적인 나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만큼 순진하진 않죠, 여러분들이. 이 제국주의의 가장 앞에 있던 나라 중에 하나죠. 우리 농담삼아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이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은 작물, 그러니까 도둑질한 물건들을 보관한 곳이라고 얘기하죠. 19세기, 20세기 지구의 역사를 피로 물들였던 이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20세기를 지배했던 서양 중심의 세계관이 놀랍게도 코로나19의 습격으로 서서히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많이 바뀔 것 같고요. 환경을 대하는 태도나 자본주의를 대하는 태도나 또는 이른바 선진국, 유럽 중심의 그 여러 국가들을 보는 관점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사고와 태도와 인식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한복판에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 잘 보내고 전혀 다른 이제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나를 읽어내는 그런 힘을 길러야 할 거예요. 이 아편 전쟁만 해도 얘기할 게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유럽의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이 귀족이나 부르주아층들이 차를 대량으로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티 있죠, 티, 차, 이 차를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무역 역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역 불균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실버, 은이 대량으로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통화상의 어떤 교란 상태에 빠지는 거죠. 차를 수입했으면 수입했지. 그러면 뭐 여러 다른 방법을 써야 할 텐데, 이 영국은 아편을 들이밀면서 이 무역 적자를 메우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임칙서란 사람이 이, 이 아편을 뭐 버리고 이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못된 영국 정치가와 군인들이 국제관계에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순 깡패들입니다, 깡패들. 제1차 중영전쟁이라고 해요. 이때부터 이제 중국은 내부로 갈갈이 찢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외부에서 열강들이 산산조각을 내기 시작합니다. 4분5열하죠.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 파일을 놓고서 이 열강들이 서로 물어뜯기 위해서 달겨드는 형국입니다. 아편전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편전쟁 이후에 청불전쟁, 청나라와 프랑스 전쟁, 청일전쟁, 그리고 나중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이렇게 쭉 이어지죠. 전쟁 소용돌이에다가 또 내전, 그러니까 군벌들과의 싸움, 공산당과 국민당의 싸움, 뭐 서로 합작을 하기도 하지만은 또 일본의 침략에 따른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중국은 그야말로 이 시기부터 1949년까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그 혼란의 소용돌이를 헤쳐간 아주 우뚝한 중국 정신계 투사가 바로 루신이었습니다. 이 아편전쟁이 시작됐고요. 두 번째 그 변곡점이 1911년 신해혁명입니다. 일본에서 중국 혁명 동지회, 중국 동맹회죠. 동맹회를 만들어서 이 공화정을 수립하는 목표로 혁명운동을 펼칩니다. 그때 이 신해혁명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순원이었습니다. 순원. 중국에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 시기를 전후해서 루신의 글쓰기를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요. 1818년에 광인일기라는 1918년이죠. 18년에
광인일기를 씁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일본 유학 시절에도 아주 훌륭한 글을 쓰긴 씁니다만은 본격적인 창작 활동은 1918년을 기점으로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918년 4월입니다.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죠. 1931년에 만주사변, 37년에 중일전쟁, 그리고 이 1941년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어디입니까? 연합군 쪽에 들어가죠. 그리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국공내전이 벌어지죠. 공산당이 이깁니다. 대륙은 모쩌뚱 중심의 공산당이 지배하고, 그리고 장개석을 중심으로 한 국민당 세력들은 대만으로 갑니다. 아주 복잡다단한 일들이 벌어지죠. 이 중국의 근대사 역시 한국이나 일본의 근대사하고 긴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다 긴밀하게 맞물려 있어요. 이게 장개석과 우리 독립운동 계보들,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루신과 이육사의 만남, 이런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한종일의 그 혁명가들, 지식인들이, 또 문인들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의 계략들은 분명히 파악해 둬야 돼요. 됐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이제 이 웹서핑을 많이 할 텐데, 이 구글이나 중국의 이 포털 바이두라고 있습니다. 바이두 이런데 한번 서핑을 하면서 여러 자료들 찾아보기 바랍니다. 좋은 자료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그 자료들을 여러분들의 관점에 의해서 편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이 소스로 해서, 재료로 해서 글을 쓰는데 글을 쓰는데 힘을 더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밌어요. 공부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뭐 또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라떼 선생이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은 참 옛날에 비하면은 이 정보를 이렇게 쉽게 접한다는 건 참 엄청나게 좋아졌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역설적이게도 정보가 넘치니까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어떤 시각이랄까? 힘이 대단히 허약해지는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내공이 필요한 겁니다. 큰 이 프레임을 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프레임 안에서 어떻게 이 소스들, 자료들을 운용할지, 배치할지, 할당할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한국 문학과 동아시아 문학을 듣는 여러분들은 최고의 이 수준에 있다고 나는 뭐 자신합니다. 이 강의 들어가서 알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까다롭고 힘듭니다. 과제도 많고 돈도 안 되는데 말이지. 취업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무용의 유용성, 무용한 것의 유용성,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이라고 그러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아주 굳건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연한 계기에 이런 동아시아 문학 작품들을 읽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을 자신 있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고. 자, 좀 힘들더라도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넘어왔습니다. 루신, 중국 근대 정신기의 투사. 들어봤나요? 루신이라는 이름? 한자로 쓰면은 이렇습니다. 예. 이 노자죠. 이 노신인데 이 노가 노둔할 노, 좀 아둔하고 느리다는 뜻이에요.
느리다는 뜻이고, 신은 빠를 신자입니다. 빠를 신자. 어디 갔나? 빠를 신자죠. 루슌 이렇게 말합니다. 루슌인데 루슌 모르면은 간첩이야, 간첩. 본명은 주자긴이라고 합니다. 주자긴. 자, 다시 볼게요. 주작 만들 작자 쓰고요. 이는 사람인 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식으로 발음하면은 저우쩌런이라고 발음합니다. 이게 저우쩌런이 본명이고요. 루신이 필명이에요. 근데 이 루신은 필명을 아주 많이 썼습니다. 필명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내 안에 수많은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세계문학 좋아하는 학생 중에는 페르난도 페소아라는 사람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이 포르투갈의 시인이야. 산문 작가 있죠. 물론 예, 예, 뭐랄까 에세이스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페르난도 페소아가 필명이 300개 가까이 된다 그러죠. 루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많은 필명으로 다양한 글을 씁니다. 자기 안에 수많은 내가 있었던 모양이죠. 이 루신의 그림자가 얼마나 짙은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즘 좋아하는 중국 작가 있나요, 혹시? 중국 작가 누가 있을까? 위화 들어봤죠? 인생이나 허삼관 매혈기로 알겠다, 그죠? 그 다음에 모엔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개구리나 붉은 수수밭, 홍가오량 가족이라는 소설 쓴 사람이죠. 그리고 수퉁이라는 아주 걸출한 작가가 있습니다. 수퉁. 그리고 옌옌커라는 작가가 뛰어난 작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되게 현대 4대 작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화, 모엔, 수퉁, 옌옌커. 특히 위화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위화라는 작가는 에세이도 잘 씁니다. 에세이 잘 쓰는데 여기에서 루신의 영향을 많이 얘기를 하죠. 루신의 영향을 많이 얘기합니다. 다 루신의 그림자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좋은 소설들이 요새 많이 번역이 되는데 좋은 소설을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루신 문학상을 받았느냐 아니냐 입니다. 루신 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러면은 뭐 일단 중국 안에서는 어느 정도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는 얘기가 되죠. 물론 루신 말고도 라오스도 있고요, 바진도 있고요, 뭐 중요한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루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됐죠? 루신과 관련해서는 마오쩌둥이 1938년인가요? 연안 대장정 이후에, 대장정하면 대장정이 뭔지 찾아봐야 돼요. 알았지? 이 대장정이 지난 후에 대장정 끝에 도달한 그 연안이라는 곳에서, 이 연안이라고 합니다. 연안이라는 곳에서 문예 강화, 문학이나 문화에 관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언저리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루시는 중국 혁명의 주장이다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고? 루시는 중국 문학혁명 또는 문화혁명의 주장, 중국 혁명의 주장이다. 이 주장은 주장하다 주장이 아니고 요 주장입니다. 캡틴이란 뜻, 캡틴. 이게 이 말이 뭐 좀 과장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중국 근대문학사 공부하다 보면은 크게 잘못은 아니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잘못하면 이제 루신을 신격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죠. 신격화는 늘 위험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만,
그런데 루신을 읽지 않고서는 중국을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중국을 많이 오가고 중국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럴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루신의 작품을 인용하거나 한번 그 어떤 루신의 인생에 관한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 바이어가 된다면은 아마 거래가 아주 쉽게 성사될 거예요. 예, 우리 문화교차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중국하고 거래하는 그 바이어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래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국인 그 바이어하고 바이어 만나면 뭐 술 먹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식사 자리에서 루신을 딱 꺼내서 얘기했단 말이지. 그랬더니 눈빛이 싹 달라지면서 거래가 너무나 쉽게 성사됐대요. 중국 사람들은 관시라고 그러죠. 관시. 이 관계를 대단히 중시하잖아요. 물론 중국 사람도 여러 뭐 종류가 있으니까 다 같지는 않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서 한 번의 이 신뢰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화교로 대표되듯이 거래, 장사에 있어서는 신용을 아주 중시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문을 열 때 이런 루신이라는 카드가 대단히 유효적절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꼭 장사에 잘 활용하기 위해서 루신을 배운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인문적 소양, 기본이죠. 기본. 뭘 하더라도 이런 인문적 기반이 바탕이 돼야 자신도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상대하고 만날 때도 자신감으로 넘치게 되겠지. 근데 뭔가 허전한 사람들이 좀 비굴하고 비루한 이 표정을 지을 때가 많아요. 어디서든. 네, 자기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들, 이 당당한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지. 뭘 해도 그렇습니다. 뭘 해도. 아, 됐나요? 여기 보면은 저장성 샤오싱 출신이랬죠. 저장성 지도 펴놓고 한번 보세요. 상하이에서 쭉 안으로 들어갑니다. 절강성 샤오싱 소흥이라는 곳 출생입니다. 이곳이 아주 반골 도시예요. 혁명가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뭐랄까요? 예, 새로운 사상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주목해야 되죠. 끝도 없어요. 얘기만 해도 끝도 없습니다. 샤오싱에 가면은 중국의 그 생가이 쪽이 거의 뭐 공헌화, 뭐 아주 신전화돼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 외침에 실려 있는 공을기라는 소설 있죠. 쿵이치 쿵이치가 술 마셨던 집이 있습니다. 술집이 있고 그 쿵이치가 마시던 술도 팔고 그래요. 황주라 그래서 이 시커먼 그 색깔의 술도 팔고 그렇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한번 꼭 들러보세요. 또 이 절강성이나 이 상하이 쪽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동선이기도 하죠. 김구의 동선이기도 합니다. 1902년부터 1909년까지 일본 유학을 합니다. 잠깐 중간에 결혼하러 들어오기도 합니다만은 이 시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유학 시기가. 그러니까 이, 그, 이 시기 근대의 출발기. 물론 이제 일본은 뭐 근대화 40년을 넘은 시기죠. 40년 넘은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본궤도에 오른 시기지만은 조선이나 중국은 이제 막 새로운 질서에 저항하면서 편입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단 말이지. 이 시기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일본을 경유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이 번역한 서양, 일본이 받아들인 서양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 우리 조선에서는 6.1중부터 시작해서 누굽니까? 우리 누구야? 생각이 안 난다. 문학에서는 뭐 이인직이나 이광수 이쪽이고요. 사상 쪽에서는 김홍집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갑신정변을 이끈 사람들 있죠.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 다 일본을 하나의 통로로 해서 새로운 생각을 흡수하고 거기에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죠. 그 정점에 누가 있었다고? 후쿠자 유키치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동양어, 어, 동양 문화권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됐다고 했죠. 이때 가장 큰 강점이 뭐였냐면은 이른바 어, 동 봐요. 동문동종이라는 건데 어떻게 쓰냐면 동은 같을 동자예요. 같을 동자. 아, 뭐가 글이 같고 또 뭐가 같아요? 뭐가 같을까? 인종이 같단 말이야. 예, 글이 같고 인종이 같단 말이죠. 동문동종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만 기본적으로 알면 다 통하거든. 그리고 필담으로 다 할 수가 있거든, 어느 정도. 중국어를 모르고 일본을 몰라도 조선어를 몰라도 어느 정도 한학적 교양,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재빠르게 번역한, 일본어로 번역한 서양을 조선의 지식인들이나 중국의 지식인들은 빠르게 흡수하기 위해서 일본을 경유하고자 했던 것이지. 그게 일본이라는 그 유학의 회랑, 복도가 형성이 돼요. 채널이 형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대거 중국의 지식인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지식인들도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일본으로 유학을 해서 일본 내에서 새로운 사상들 흡수해 들이죠. 이건 새로운 문화나 사상들이 교섭하는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음, 예. 일본 유학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 주목해서 보세요. 그럼 뒤에서 좀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 광인일기를 발표합니다. 아마 걸작이죠. 아, 중국의 전통은 식인의 전통이었다는 거지. 뭐 예인이, 뭐 법도니 이따위 소리 하는데 그게 다 사람 잡아먹는 짓이었다는 겁니다. 이 전통하고 대결하는 치열한 현장을 보란 말이야. 다음 주 이광수 얘기하겠지만 이광수는 고아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근데 이 나스메 소세키도 그렇고 이 루신도 그렇고 얘들은 전통이나 아버지 세대와의 싸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대단히 크죠. 말이 나온 김에 얘기인데 유튜브에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이광수의 무정 강의는 한번 참조하세요. 그러면 한국 문학과 동아시아 문학을 여러분들이 가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낯선 소설가 루신과 이광수의 어떤 그 낙차랄까, 그죠? 또 거리랄까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차이를 보면서 또 공통의 고민들도 읽어낼 수도 있겠지. 아큐정전, 반드시 알파벳 Q를 써야 돼요. 이건 변발을 상징한 변발 있죠, 변발. 황비용에 나오는 변발. 그 청나라 지배하에서 강요되었던 헤어스타일 있죠. 아큐라는 가장 많은 중국인들을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큐에 대한 올바른 전기는 뜻이죠. 중국 민중들을 통렬하게 비판한 작품입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1910년에 사망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 당연히. 이 루시는 그야말로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열강의 중국 침략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싸우고요. 그리고 중국 지식인들과도 아주 처절한 논전을 벌입니다. 훌륭한 글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청년들도 각별하게 사랑하기도 했죠. 요 사진 있죠, 요 사진. 루신이 죽기 사흘 전인가 이 베이징 대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목판화라고 들어봤나? 목판화? 이 목판화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어, 어, 멀리 가나. 이 목판화를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이 임종으로 다가갔다 그러죠. 목판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캐테 콜비츠라는 사람도 기억해야 되는데 이런 게 얘기하면 무슨 쓸모 있겠나 싶죠. 다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낯선 이름일 텐데 찾아보세요. 제발. 캐테 콜비츠라는 동유럽의 아주 유명한 혁명적 판화가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루신이었어요. 그리고 동유럽이나 고통받는 민족의 문학 작품들을 중국어로 번역한 사람도 바로 루신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상들, 니체나 이런 사람들을 흡수해서 자기 사상으로 끌어들인 사람도 루신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중국 고전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중국에 많은 작가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중국에는 당대 작가란 말을 쓰는데 위화나 모연이나 수퉁이나 옌랭크 같은 지금 살아있는 뭐 뛰어난 작가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 루신이라는 이 거목과 한판 씨름을 벌이고 나면은 중국이 보입니다. 그게 이 센 사람들과 싸우는 뭐 이유라면 이유도 되겠죠. 그 낯선 소새끼하고 한판 싸우고 나면은 일본이 어려움풋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광수는 어찌됐든 문제적인 인물이라고 그랬지. 이광수라는 인물과 싸우다 보면은 한국 근대사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적이에요. 뭐 이광수 말고 염상섭을 대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여기 중요한 캐테 콜비치 이런 사람들 잘 보세요. 루신과 콜비치 이런 책도 있어요. 찾아보면 전혀 여러분들이 많이 봤는데 이게 뭐더라 할 때 이 사람 아는 게 있을 겁니다. 콜비치 내가 아주 좋아하는 판화가입니다. 작품집으로는 소설은 이게 다예요. 이게 세 개가 답니다. 외침, 방황, 새로 쓴 옛 이야기. 외침은 우리가 읽는 책이고 이 방황도 상당히 좋은 작품집입니다. 그리고 새로 쓴 옛 이야기는 뭐 중국의 신화나 전설을 현대적 맥락에 맞게 다시 고쳐 쓴 거예요. 상당히 재밌는 책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텍스트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침꽃 저녁에 줍다. 조화석습 이랍니다. 조화석습 아침꽃 저녁에 줍다. 어떻게 쓰냐면은 조자는 아침조자 아침에 떨어진 꽃을 저녁 석자죠. 저녁에 자꾸 써보세요. 한자 자꾸 써보세요. 한자 시험 볼까 보다 정말 기본이야 기본. 이런 거. 습자입니다. 줄 습자. 자기 인생 끄트머리에서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쓴 글입니다. 산문 또는 어떤 뭐랄까 소설 같은 에세이예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쓴 아주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후진호 선생 같은 거 특히 주목해야 되죠. 후진호 선생이란 글이 있는데 자신이 일본에 유학할 때 각별하게 살펴주었던 선생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글들 보면은 뭔가 깨닫는 게 많을 겁니다. 들풀은 시집입니다. 시집. 산문 시집이고 무덤을 비롯해서 많은 작품들은 대부분이 잡문집이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고? 잡문. 잡문하면 잡스럽다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쓰잖아. 그치? 부정적인 게 아니고 잡문이 가장 훌륭한 글들인 경우가 많아요. 이 잡문이. 온갖 글쓰기가 이게 다 모여 있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글쓰기 형식이 잡문입니다. 잡문.
대부분 되게 잡감들이에요. 전집 상당 부분이. 그리고 편지, 뭐 일기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얼추 그림 그려지죠? 네, 루신의 그림이 얼추 그려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루신을 얘기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두 가지 뭐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 이 전집에 여러분들이 읽는 그 외침이란 소설 있죠? 작품집 있죠? 작품집 맨 앞에 자서라는 게 있어요. 자서. 뭐가 있다고? 자서.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이 있어요. 서문. 예. 자서라고 해서 예. 서문이 실려 있습니다. 자기가 쓴 서문이라는 뜻이에요. 예. 예. 자서라는 게 있으니까 이 자서를 읽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좀 해볼게요. 환등기 사건이 뭔지. 아, 때는 바야흐로 1904년, 5년, 1905년 무렵인 것 같습니다. 5년. 때 언제죠? 1904년에서 5년까지가? 1904년부터 5년까지가 뭐가 있었지? 럴 전쟁이 있었죠. 이 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일본은 단숨에 이 세계적인 국가와 같은 판열에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로 인식되었던 이 러시아를 격파한 전쟁이었잖아. 뭐 여러 가지 뭐 러시아의 사정도 있었지만은 일본의 그 이 오만방자함이 이제 하늘을 찌를 듯한 때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피식민지 국가들, 그러니까 유럽 열강에 의해서 고통받던 식민지 국가들 있죠. 인도나 뭐 터키나 이런 여러 나라들에서는 일본을 상당히 그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봤어요. 아, 일본 대단하구나. 그, 그 백곰, 러시아를 백곰이라고 했거든, 백곰. 이 흰곰, 이 백곰 러시아를 물리치다니. 러시아 못된 짓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대단한 그 성원을 받았어요. 이 일본이 전쟁 승리하면서.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그, 뭐랄까, 아, 이 자랑스러움은 대단했겠지. 그러니까 이 당시 그, 이, 우리 루신이, 음, 센다이 의전이라는, 예, 자, 천천히 봅시다. 예, 센다이 의전. 의학 전문학교란 말이에요. 센다이 의전이라는 의학 전문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유학생으로. 센다이가 어디 있냐면은 동경 위쪽 그 3.11 쓰나미 어, 일어났을 때 도호쿠 지방 있죠. 거기에 중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센다이 의전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때 의학 의대니까 해부학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 뭐 해부학 시간도 있고 임상학도 있고 여러 가지 수업이 있죠. 근데 수업하다 보면은 이 자투리 시간이 남을 때가 있죠. 뭐 10분이든 뭐든. 그럴 때면은 그 교수가 슬라이드를 보여줬답니다. 환등계 슬라이드예요. 지금 우리가 PPT로 얘기하지만 옛날에 착각한 돌아가는 게 있었지 왜? 그 슬라이드로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던 모양이에요. 그 사진이 요겁니다. 요거. 근데 이 사진이 뭐냐면 에, 이 러시아 스파이 짓을 했다는 혐의로 이 중국 청년이 처형당하는 장면이에요. 일본 군에 의해서 칼로. 얘들은 총 가지고 있으면서 늘 칼로 이 짓을 합니다. 나중에 난징 사건을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보겠지만은 일본이 저지른 이 범죄 행각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본의 극우들은 끝내 부정하죠. 역사를 부정합니다. 일본은 정말 부끄러움을 몰라요. 일본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과에 힘이 없어요. 그런 내공이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당당한 자기 그 뭐랄까요? 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끝없이 변명하고
강자에게는 끝없이 비굴 하면서 약자에게는 그렇게 오만방자에 굴었던 것이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걸 영속패전론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 조금 어렵나? 영속패전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세요. 영속패전론 이런 말씀입니다. 일본은 끝없이 패할 수밖에 없다는 논의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게 일본 근대의 파멸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었는데 자기가 배웠던 스승의 나라, 영국과 미국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잖아. 그러고 나서 스스로 다 자멸해 갑니다. 자멸 충동이라고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미국에게는 굽신굽신하지, 서양에 굽신굽신합니다. 이, 이 아시아에 대해서는,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죠. 혐한이든 혐중이든. 그러면서 이 궁극적으로는 이, 이 미국의 노예 노릇을 하면서 아시아에서는 군림하려고 한단 말이지. 자신은 아시아 속에 있지만 아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이 끈질기게 이어진다고 했죠. 후쿠자이 규제 타라 입구의 정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일본인들의 분열증입니다. 분열증. 분열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일본의 근대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책들 찾아서 보세요. 기범씨 이런 책들. 공부를 깊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책들 찾아보세요. 키시다 슈라는 일본의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게으름뱅이 정신분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라고? 게으름뱅이 정신분석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올까? 이렇게 게으름뱅이 정신분석. 여기 보면은 일본 근대를 정신분석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일본 근대를 정신분석한다. 이 분열된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는 그 유화적인 일본 집합적 일본의 모습을 아주 잘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꼭 찾아보세요. 아무튼 이런 못된 짓들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이 난징 대학살 때는 상상도 못할 만행들을 저질러요. 누가 더 목을 많이 베느냐 그 시합을 합니다. 시합을. 장교 둘이서. 그걸 일본의 신문들은 리얼타임으로 보도를 해요. 105대 107 이런 식으로. 스포츠 중계하듯이. 한번 구글에 찾아보세요. 난징 대학살, 일본 장교들의 머리베기 경쟁 이런 것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난징 대학살은 1938년이죠. 근데 8년 12월 맞지? 이건 1904년 5년입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들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아니 무슨 시민운동이니 뭐 민주주의 이런 경험이 있었겠어요 안에서. 이 주술을 믿고 있었습니다. 주술. 가장 합리적인 시대에 가장 미신적인 나중에 비동시적인 것들의 동시성 이런 걸 배울 텐데 아주 희한한 그 근대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칼로 일본도로 중국인 스파이 짓을 했다는 중국인을 베려고 하는 배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죠. 뭐 이건 그럴 수 있어요. 일본인 다들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근데 잘 보이나? 이게 크게 확대해서 봐야 되는데 일본 군인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보이지 이게? 근데 더 루신을 화나게 했던 건 뒤에 멍하니 서 있는 건장한 중국인들이야. 둘러싸고 이 구경하고 있지. 이걸 보고 루신이 머리가 돌아버렸던 거예요. 자기는 의학을 전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그 전통 의학이 아니라 최신 의학으로 무장하고 중국인들의 육체적 질환을 치료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멀쩡한 새끼들의 정신머리가 개판이란 말이지. 구경하고 있단 말이지. 루신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프가 바로 구경꾼 모티프예요. 구경꾼. 아주 오래 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구경꾼 모티프. 구경하는 민중들. 구경하는 민중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크정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이 구경하는 중국인들을 보고 화가 꼭지가 돈다 이런 말 쓰지. 꼭지가 돌아버린 거야. 이런 새끼들 몸 성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히지 않았는데 몸뚱이만 건강해서 뭐 하느냐는 얘기지. 근데 이 슬라이드를 볼 때 일본 학생들은 당연히 일본 그 의대 센다이 의전에 일본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겠죠. 학생들은 박수를 치면서 웃으면서 환호했겠지. 근데 거기에 이 일본 학생들 속에 섞여 있던 루시는 참담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꿈은 아름다웠다. 졸업하고 돌아가면 내 아버지처럼 그릇된 치료를 받는 병자들의 고통을 구제해 주리라. 전쟁이 일어나면 전시에는 군의를 지원하리라. 군의관. 그런 한편 유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앙을 촉진시키리라. 이런 것이었다. 이 유신은 새로운 그 혁명의 다른 이름이에요. 개혁이죠, 개혁. 어리석고 겁약한, 겁이 많고 허약한 국민은 체격이 아무리 건장하고 우람한들, 조리돌림, 뺑뺑이 돌리는 거죠. 조리돌림의 재료나 구경꾼이 될 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저들의 정신을 뜯어고치는 일이었다. 그리고 정신을 뜯어고치는 데는 당시 생각으로는 뭐가? 문예를 들어야 했다. 이게 의학에서 문학으로 전향하는 겁니다. 이 전향의 계기,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환등기 사건이에요. 센다이에서 다 집 때려치고 이제 동경으로 돌아와서 역의 소설집이라고 해서 역외 소설집이라고 해서 여러 나라의 고통받는 나라의 역외란 말은 지역외, 국외란 뜻이에요. 집이라고 해서 여기 소설집, 번역 소설집을 펴냅니다. 외국어도 잘했어요. 우리 노신 선생은. 그리고 여러 가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메스가 아니라 붓으로 중국인들의 정신머리를 저 비열하고 겁약한 정신머리를 바꿔놓겠다 라고 다짐하고 이 길로 나서는 거죠. 문예혁명과 루신의 탄생, 이게 바로 환등기 사건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나? 내가 얘기하는 것도 잘 메모해놨다가 참조하세요. 여러분들 알아서 가야 돼요. 알아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칠판 치우고 다음 페이지가 여기로 가야 되나? 네, 맞아요. 또 하나가 루신 얘기할 때마다 이것도 외침 자서에 나오는 그 부분이에요. 자서 잘 읽으세요. 잘 읽으세요.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이 루신이 신의 혁명 이후에 꿈을 새로운 희망이 젖어 있었어요. 1911년 신의 혁명이 있다 그랬지. 그리고 1912년에 이제 중국 공화국이죠. 공화국. 중국 공화국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또 반동의 물결들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혁명을 배반하는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온갖 이 내정에 준한 싸움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깊은 환멸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이 비문 알지? 이 비문을 베끼면서 아주 정막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도 그 자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비문, 비석이잖아요. 비석을 베끼면서 이 깊은 그 정막과 고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1917년, 18년 어느 날 첸 시엔퉁, 전현동, 우리 자서에는 진신이라고 나오죠. 진신이라는 사람 친구가 찾아와서 소설 하나 써주게 이렇게 이래요. 이게 신청년이라는 잡지예요. 이게 중국 문학혁명을 이끈 잡지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기라성 같은 지식인들이 총망라돼 있었습니다. 루신부터 쩐드슈까지, 진독수까지,
예, 예, 리뉘탕, 임어당은 물론이고 후스, 호적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망라돼 있었어요. 여기 라 제네스라 불어로 썼죠. 불어 프랑스어로 더 영입니다. 더 영, 젊은이들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청년들입니다. 신청년이라는 잡지에 소설 하나 써주게라고 얘기 부탁하러 왔어요. 누가? 이 진신이란 친구가.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이야. 가령 말일세. 쇠로 만든 방이 하나 있다고 하세. 창문이라고는 없고 절대 부술 수도 없어.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어. 머지않아 숨이 막혀 죽겠지. 허나 혼수 상태에서 죽는 것이니 죽음의 비애 같은 건 느끼지 못할 거야. 그런데 지금 자네 누구냐면 진신이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의식이 붙어 있는 몇몇이라도 깨운다고 하세. 그러면 이 불행한 몇몇에게 가망 없는 임종의 고통을 주게 되는데 자넨 그들에게 미안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루시 절망한 거지. 중국은 거대한 새로 만든 방이야. 중국인들은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이 마약이나 아편이나 빨면서 그 안에 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얘기지. 아직 깨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냥 편하게 죽게 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깊은 정막과 어떤 환멸 같은 거겠지. 중국은 가망이 없어. 되게 고통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내버려 둬. 저렇게 아무리 두드려봐야 소용없을 거야. 그러니까 진신이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기왕 몇몇이라도 깨어났다면 철방, 쇠로대 방을 부술 희망이 절대 없다고 할 수 없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몇 명이라도 두들겨 깨우면은 그 중에서 의식이 깨어있는 자가 있으면은 그래도 이 혼수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 쇠로 된 방을 부수고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정막에 빠져있던 루신이 이런 희망을 얘기를 듣고 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길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 비록 내 나름의 확신이 있었지만 희망을 말하는 데야 차마 그걸 말살할 수는 없었다. 희망은 미래 소관이고 절대 없다는 내 증명으로 있을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을 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결국 나도 글이란 걸 한번 써보겠느라고 대답했다. 이 글이 최초의 소설 광인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인일기 탄생 과정에 있었던 새로 만든 방. 이 새로 만든 방으로 은유된 중국의 상황을 깨부실 수 있는 그 강력한 이 망치. 니체 말에 빌자면 이 망치 역할을 하고자 했던 거지. 기존의 모든 그 가치들을 전복하는 이 망치가 되고자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루시는 니체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어려운 얘기죠. 니체는 근대 이후를 상상한 사람이죠. 근대가 낳은 병폐들과 싸운 사람이잖아. 근데 루시는 근대 출발점에서 근대 종말을 봐버린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새로 만든 방의 비유 이해갔죠? 여기 광인일기 보이죠? 광인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자, 치우고 루신에 관한 좋은 전기 또는 좋은 그 연구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가장 아끼는 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왕후이라는 유명한 중국의 지식인이죠. 사상가이기도 하고 아주 문제적인 사람입니다. 이 왕후이라는 사람이 쓴 절망에 반항하라. 제목이 뭐라고요? 절망에 반항하라. 제가 한번 뒤져보세요. 많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 참 읽을 책도 많지? 이 절망에 반항하라라는 이 책의 서평을 내가 오래전에 쓴 적이 있어요. 여기 있죠? 문학동네라는 잡지에 2014년
세월호 충격에서 못 태어나고 있을 때 이 젊은이 반환 책을 읽고 에세이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 KFC에 이 글의 전문을 올려주겠습니다. 왜 그럴 때 있지. 학생들에게 글을 이렇게 써야 돼. 자꾸 말을 하면은 속으로 그렇게들 생각하지? 지는 얼마나 잘 쓰는데. 선생 지는 얼마나 글을 폼나게 잘 써서 우리를 이렇게 나무랬는데. 이런 불만 섞인 투정들 다 하지? 그래요. 뭐 당연한 권리죠, 그건. 여러분들이 선생하고 한판 붙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분명히 있어야죠. 그 여러분들 권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면 비교 쉽게 읽을 수 있는 이 글 여러분에게 보내주겠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보내줄지도 몰라요. 이 글을 읽고 내가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모든 사물과 가치를 회의하면서 무덤으로 향한 고독한 길을 열었던 루신을 지탱한 것은 삶과 세상의 혁명이었다. 자기 삶의 혁명, 그리고 세상의 혁명이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그는 혁명마저도 끊임없이 의심했다는 점이다.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시는 끝없이 혁명을 혁명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1학년 수업에서도 얘기했는데 나혜성 얘기하면서 혁명을 혁명하지 않은 혁명은 가짜 혁명입니다. 그리고 혁명을 혁명하지 않은 혁명은 타락합니다. 혁명을 혁명하지 않은 혁명은 권력화합니다. 수많은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투사들이 대부분이 독재자가 돼요. 혁명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했기 때문이지. 여기서 삶과 세상의 혁명이 나란히 간다는 것도 주목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투창과 비수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내 삶을 끊임없이 혁명해 나가고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세상의 혁명을 꿈꿀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나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가 맞물려 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혁명을 끊임없이 혁명하는 것이 진정한 혁명이라고 해야 올 것이다. 다시 말해 위대한 물음표를 이정표 삼아 생명력이 막힘없이 흐를 수 있을 때까지 가는 것, 그 생명의 흐름과 영혼의 춤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과도 과감하게 맞서 싸우는 것, 그것이 혁명을 꿈꾸는 자가 선택해야 할 길이다. 이건 내가 부분은 내가 좋아하는 단편 고쳐 쓴 새로 쓴 옛날 이야기 있다 그랬죠. 새로 쓴 옛 이야기에 주검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주검, 칼을 만드는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번역이 되는데 자기를 바치지 않고서는 혁명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도달하는 멋진 소설이 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소설이죠. 그래서 혁명과 사랑을 같이 얘기합니다. 혁명과 사랑. 김수영을 떠오르게도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혁명의 추동력은 삶에 대한 깊은 사랑이며 혁명의 무기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에 바탕을 둔 통절한 자각과 고독이다. 깊은 자기 성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념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 이념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딱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소재하되 소속되지 않는 삶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글을 통해서 보세요. 소재하되 소속되지 않는, 이게 왕후이가 얘기한 루신의 핵심적인 삶의 모습이었대요. 자기가 필요한 곳, 싸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나 있대. 어디에 소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이념에도 소속되지 않고 어떤 한 인간에도 소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끝없이 나를 억압하는, 우리 삶을 억압하는, 우리 사회를 억압하는 것과 싸워나갔다는 것이지.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네.
소재하되 소속되지 않는 삶. 소재하되 소속되지 않는 삶. 별표하자, 별표. 크게 합시다. 크게. 먼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딘가 깃들고 싶거든. 품에 안기고 싶거든. 어떤 이념에 그냥 다 기대고 싶거든. 그 순간 루시는 이 사상의 노예가 되고 이념의 노예가 되고 어떤 위대한 사람의 노예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쉽지가 않죠. 혁명의 길은 무덤이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야 끝날 것이며 그 길이 끝난 곳에서 광인이 그렇게 구하고자 했던 아이들은 새로운 혁명의 여행을 시작할 것이다. 끝없이 루시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청년들에게. 절망에 반항하는 것은 곧 혁명의 길이자 사랑의 길일진데 나는 그리고 우리는 왕후이가 발견한 루신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함께 동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된 방,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것. 이게 절망과 희망의 변주법입니다. 절망의 깊이를 모르는 자가 희망을 얘기하는 것. 이건 희망 고문이고 가짜 희망입니다. 이 희망의 이데올로기에 빠져들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내 내면을 깊이, 내 삶의 이면을 깊이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봤을 때, 그리고 절망들을 읽어냈을 때, 그 토대 위에서, 그 시면에서 길어 올린 게 희망의 의미죠.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절망과 대결하면서 길어 올린 게 바로 희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혁명적인 투쟁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이 루신의 소설에서 그리고 다른 에세이들에서, 잡문들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루신의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